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십니다. 오늘은 영원한 애널리스트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예,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김영익 교수님 사실 좀 소개하기도 제가 좀 버거울 정도로 상당히 경력이 많으신데 워낙 유명하시고요. 예. 예, 저는 그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을 했고요. 그리고 예.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하다가 2015년부터는 서강대에서 학생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거 실무 경험하고요, 경제 이론하고 접목시켜가지고 예. 학생들한테 이론과 현실을 뭐 접목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다닐 때는 사실 리서치 센터장에서 상당히 분석가로 이름을 날리셨잖아요. 예. 예, 그때 뭐 조선일보가 저를 뭐 쪽집게로 보도해 예. 주셔가지고 쪽집게. 그래서 그렇죠. 쪽집게가 됐습니다. 예. 그 이후 저기 교수 활동을 하시면서도 상당히 왕성한 저술 활동을 좀 하고 계셔가지고 예. 영원한 애널리스트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나온 책만 해도 뭐 그레이트 리셋, 예. 뭐 앞으로 3년 투자의 미래, 예. 위험한 미래 뭐 해가지고 예. 쭉 책을 많이 내셨어요. 특히 이제 제가 살짝 봤는데 그 2020년, 2022년 앞으로 3년 투자의 미래라는 책을 제가 살짝 앞부분을 보다 보니까 당신은 코로나 위기를 모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견하기도 어려울 때인데 2020년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통찰력을 갖고 계신다. 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우연히 맞췄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그때 저 부채 문제, 자산가 거품 문제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20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 중심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코스피가 그때 주장으로는 참 허황된 주장일 수가 있었는데 1600까지 떨어진다 그랬는데 우연히 코로나가 가지고 뭐 경제 어려졌고 주가도 그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앞으로 시장 전망 이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괜찮으시면 저 지수 전망까지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추세적인 상승은 끝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코스피가 31%나 상승했는데요. 네. 이제 추세적인 상승은 끝나고 박스권 진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박스권이요. 그 예. 예전에 지지부진했던 그 박스권. 예. 예. 그래서 우리 주가 보면 아주 장기적으로는 막 80년대 말에 큰 한번 올랐다가 예. 또 500, 1000에서 박스권 보이다가 97년 애한이 구조 조정했다고 2000 돌파해가지고 또 거의 한 10년간 조정 보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3000 돌파를 했는데요. 앞으로 뭐 그렇게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기대를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으로 1년 뭐 몇 개월 이 정도 보면요. 예, 제가 주가를 예측할 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모델로 예측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경제 변수 중에서 예측 오차가 제일 적거든요. 예,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가지고 제가 주가를 전망하는데 7월께 발표됐는데 7월께 꺾였어요. 예, 7개 지표가 있는데 5개 지표가 꺾였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를 제가 예상해 보니까 완전히 꺾이는 거로 나오거든요. 물론 제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예. 경기 선행지수 그러면은 앞으로 경기를 좀 그렇죠. 예측할 수 있는 지수인데 예. 그게 아무래도 주가는 미래를 좀 보는 거니까 예. 그게 상당히 같이 움직인다 이런 말씀인데 그게 지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그래프에서 예. 보시는 것처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예, 주가도 6월까지 올랐다가 월말 기준 7, 8월 조정 보였고요. 네. 예,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지금 7월부터 꺾이고 있어요. 네. 앞으로가 문제인데 제가 지금 꺾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할 때 저희 애널리스트한테 수치를 어떻게 맞추냐 방향만 좀 맞춰달라. 네. 예, 그런데 우리 박 박사님께서 저한테 수치 말씀. 네. 혹시 가능하시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예, 저는 뭐 3,360까지 최근에 올랐었는데 네. 그거를 넘어서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박스권인데 저는 뭐 올해 내에도 한 2,800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2,800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명목 GDP만큼 주가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명목 GDP로 해보니까 적정 주가 한 2,850 정도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해보니까 그렇게 해보면 한 2,700 정도 나오거든요. 예, 적정 주가가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 나온 수치입니다만은
예, 저는 뭐 올해 2,800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주가가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시는데 그럼 현재 증시에는 거품이 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그 네. 글로벌 증시랑 한번 같이 이렇게 좀 예, 봐주시죠. 예. 저는 저 미국 증시를 볼 때마다 네. 야 이렇게 이태이태하느냐 그런 느낌이 자주 들어요. 음. 그래서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버핏 지수라고 네, 그러죠. 버핏 지수가 있죠. 예, 그래서 주시장 시가총액을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 예, 그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 그램 보시면은 예, 미국 주시장 전체 시가총액이거든요. 네, 전체 예, 시가총액을 전체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명목 GDP로 나눈 것. 나눈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올 1사분기 보니까 318%예요. 예, 역사적으로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러네. 쭉 장기 그래프를 그려오셨군요. 1950년대 이후로요. 아주 예. 장기인데요. 아주 장기 평균이 107%. 음. 그다음에 2000년 이후 미국이 세 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거든요. 예. IT 거품 붕괴, 2008년 금융위기, 작년에 코로나 경제 위기. 요 겪으면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180%로 평균이 올라갔어요. 네. 예, 그리고 2000년에 그 IT 거품 붕괴 직전에 210%였거든요. 318%.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품이 발생했다고 뭐 당장 거품이 붕괴되는 거 아닌데요. 예. 저는 상당한 거품이 발생했다. 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표가 제가 보는 지표가 이건데요. 예.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네. 예, 우리도 금융자산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다 맡기고 보험에다 맡기고 주식 이런 거 맡기거든요. 예, 예. 그렇죠. 우리는 한 23%를 주식에 맡기고 있어요. 예, 3월 기준으로요. 예. 근데 미국은 52%입니다. 이 52% 의미가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주식을 샀다는 의미가 되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주가가 그만큼 올라버리니까 예. 이게 시가로 계산하니까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 예, 그런데 과거에 그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50% 근접했고 폭락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같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거나 미국 가계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저는 미국 가계가 여기서 과연 그 주식을 더 살까 주가가 오를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거품이고요. 뭐 지난주에 기획재정부 KDI에서 뭐 2021 뭐 G20 금융안정 뭐 컨퍼런스 이런 걸 했던데요. 예. 예, 거기서 한 교수가 everything is bubble 모든 것이 버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 예, 제가 봐도 그냥 모든 것이 버블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시장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느냐? 예. 제가 우리나라 주가를 볼 때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주가하고 같이 봅니다. 예. 예,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관계수가 0.83 거의 같은 방향이거든요. 예. 예, 물론 주가가 먼저 오르고 지금 일평균 수출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아직도 이 주가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의 괴리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얼마나 벌어졌느냐? 예, 제가 장기적으로 일평균 수출하고 예, 코스피하고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 잔차 한번 해봤어요. 네. 이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니까 뭐 지금 수출이 회복 많이 되고 있는데 지난 8월 기준으로도 이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의 한 30% 정도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예, 주가 이렇게 가대평가된 거는 네. 2007년, 2008년 초였었어요.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거든요. 예. 그때 이때 주식형 펀드가 144조까지 갔었어요. 이때도 그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 한 30% 정도 앞서갔는데요. 그 이후로 폭락했었거든요. 예,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주식시장 뭐 기반이 좀 건전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네. 뭐 개인 투자들이 많이 참여했는데요. 일평균 수출 금액이 주가와 가장 관계가 높은데 그거로 보더라도 뭐 수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건 회복되고는 맞는데 그래도 지금 주가가 30% 정도 가대평가됐다는 거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해보면은 뭐 연말 기준으로 한 코스피가 뭐 2,700 뭐 이런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3,360까지 올라가서 조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교수님이 보기에는 높은 수준이다. 예,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더 있습니다. 떨어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예, 예. 예, 해석이 되네요. 그리고 한국 증시뿐 아니라 미국 증시도 상당한 거품이 있어 보인다. 특히 미국 증시가 거품이 심각하게 제가 생각을 발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는 거품이 붕괴될 조짐이 나오리라고 보고 그래서 있거든요. 거품이 붕괴될 여러 가지 뭐 있다는 분들, 거품이 있다는 분들이 이제 붕괴될 그 계기로 무슨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저는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음. 아니고요. 미국에 한정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이 그림도 아주 장기적으로 그린 건데요. 네. 1950년에서 1980년까지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시대였죠. 음. 70년대 말 80년대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어가지고요. 음. 이 소비자 물가가 14%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 당시 그 볼커 연준 의장이 가감히 금리 인상을 네. 했죠. 그리고 물가가 그래서 잡히면서 물가를 잡았죠.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는 사실 그 디스인플레이션 시대, 물가 뭐 2% 안정되고 금리도 굉장히 안정된 시대였죠. 네. 그런데 지금 저 6, 7월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음. 조만간 이제 8월 것가 또 발표됩니다만 예. 연준 의장은 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이다. 일시적이라고 파월 예. 의장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난번 그 잭슨홀 미팅 거기 보니까 이거 연설문 보니까 거의 3분의 1을 물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 일시적인 상승 요인 빼면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안정적일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미국 물가를 예측해 보니까요. 뭐 올 연말까지도 5%, 4% 후반이거든요. 파월 연준 의장이 예상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물가가 안정적이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수요 측면에서 미국 인플레 압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정부가 사실 돈 엄청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블룸버그 전문가들이 예상해가지고 GDP를 넣어 보니까 올 연말쯤이면 미국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서요. 수요 측면 인플레 압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유가가 좀 안정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이게 시차를 두고 상품 가격에 영향을 주리라는 거죠. 소비자 물가에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최근에 그 생산자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요새 제가 우리나라 기업도 몇 군데 방문해 보면요, 이 상품 주문은 미리서 받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익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은 결국 기업 차원에서 상품 가격 인상할 수밖에 없다. 뭐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그동안 중국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정말 물건 싸게 공급했지 않습니까? 특히 2001년 미국이 WTO 가입하고 작년까지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5조 5천억 달러나 됩니다. 그만큼 중국이 미국에 물건 싸게 공급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임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중국이 더 이상 그렇게 싸게 공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 물가가 뭐 파월 연준 의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는 않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도 뭐 4% 중반쯤 유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 미국 인플레 우려 상당히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연준에서는 그래서 그래도 금리는 한 2023년에나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물가 우려, 인플레 우려 커지면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내년 상반기 말쯤에 그렇게 빨리요? 그렇게 좀 빨리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가 때문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우리 추석 연휴 쉬는 기간입니다. FOMC 21일, 22일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뭐 거기서 이제 경제 성장률, 실업률, 물가 이런 것들을 다시 전망하는데요. 3개월마다 다시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 성장률, 물가, 저 실업률은 별 변동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가를 6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올리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뭐 점도표를 찍는데 점도표도 좀 올라갔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언제 테이퍼링을 하느냐. 8월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뭐 75만 명 증가할 것이다 그랬는데 23만 5천 명.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경제 지표를 한 달 한 달은 변동이 심하니까 최소한 3개월 이동 평균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3개월 이동 평균을 보면은 6, 7, 8월이 75만 개 증가했습니다. 올 평균이요. 올 평균을 보면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FOMC에서 테이퍼링 어떤 애시 정도는 나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금리도 내년 중반쯤 되면 올릴 것이다. 저는 미국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전망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테크주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많이 또 매수도 했잖아요.
그러면 약간 금리가 올라가면 테크주들은 좀 떨어지는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은요 예.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 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주가가 전체적으로 거품인데 테크주들도 다 거품이거든요. 특히 예. 뭐 이른바 팡 그런 것들도 음.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 거품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음. 주식시장이란 특성, 뭐 경기 특성도 그러지만 오를 때는 서서히 오랫동안 오르다가요. 떨어질 때는 급락해 버리거든요. 저는 자산가를 보면서 연착륙은 없다. 아. 경착륙이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에 연착륙은 없고 항상 예. 경착륙이었다 지금까지 주가는 경험을 특히 보시니까. 주가는요. 항상 펀더멘털을 가대평가는 가소평가죠. 음. 조만간 가소평가는 국면이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미국 주가 오르는 것만 봐가지고 예. 미국 주가는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미국 주가가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서요. 예. 뭐 S&P 500 미국의 대표인 주가 지수 예. 이게 제자리 오기까지는 10년이 걸렸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유명한 회사도 예. 제자리 오는데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데. 예.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평가해 보면은 그 미국 주식시장의 거품 수준이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보다도 더하다는 것이죠. 네. 아까 대표적으로 버핏 하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다른 모든 것들도 뭐 기업 이익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요. 기업 이익에 비해서도 한 30% 정도 지금 제가 평가해보면 가대평가됐거든요. 너무 지금 가대평가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뭐 테크주도 뭐 다른 주식도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서 예. 조금 그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심은 외국인 자금 동향인데요. 예. 방금 저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국내 증시도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외국인 자금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당분간은 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풍향계라고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뭐 OECD, 미국, 중국에도 다 선행하거든요. 예.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꺾인 걸 보면 앞으로 경기 둔화를 예상할 것 같고요. 예. 중기적으로 이제 경기 둔화 이런 걸 외국인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이 투자할 때 환율에 가장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1,170원 안팎에서 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르리라고 보고 있어요. 달러 가치 떨어지고 원화 가치 오르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3분기 뭐 4분기 초반에는 일시적으로 환율이 1,200원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외국인 누적 순매수하고 우리나라 환율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저는 외국인이 지금 주식을 파는 것도 환율이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화는 약세로 가고 달러는 강세로 가는 국면이다. 단기적으로요. 예. 올 뭐 4분기 중반 정도까지만 보면은. 그래서 환율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충분히 오르면 예를 들어서 1,200원 넘으면은 뭐 외국인들이 한국 원화 저평가됐네. 그러면서 다시 한국 주식을 살 수가 있던데 지금은 뭐 경기 측면이나 이런 환율 측면에서 볼 때 당분간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뭐 본격적으로 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와 내년 조금 안 좋게 보시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투자자들이 그래도 좀 방어하는 입장에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섹터를 좀 관심을 두고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장기 단기가 문제인데요. 네. 뭐 저는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별로는 세계 소비층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보다는 중국 비중 좀 더 올리고 음. 그리고 올해 우리 전 세계 주가를 보니까 제일 많이 오른 나라가 인도, 베트남, 러시아거든요. 뭐 나중에 미중 패권 전쟁 이야기할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미중 패권 전쟁에서 가장 수혜를 볼 나라가 저는 나라들이? 인도, 베트남, 러시아 예. 같은 나라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게 올해 우리 주식시장에서 반영된다고 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더라도요. 음. 뭐 지역에서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는 과정 이런 게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980년대 후반은 일본에서 거품이 발생했죠. 예. 그리고 붕괴됐죠. 예. 그다음에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미국에서 뭐 정보통신 혁명이라고 해서 네. IT 거품이 IT 버블. 발생했다 예. 붕괴됐고 예. 그다음에
2000년대 중반 특히 2005년, 2007년은 중국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고요. 예. 예, 그다음에 2010년 이후로는 미국이 워낙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예. 지금 미국에서 거품이 발생한 거예요. 예. 저는 그 거품이 붕괴될 거라고 조만간 보고 있고요. 예. 그럼 앞으로 10년은 어디서 거품이 발생할 것인가? 예, 그게 아시아 지역이고 뭐 인도, 베트남 같은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어려울수록 이런 아시아 지역에다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예,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한 1년 앞을 내다볼 때는 네. 지금은 저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릴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실질 금리가 많이 났으니까 손해죠. 예, 그래도 주가가 떨어진 것보다 현금 가지고 있을 때 상대적인 손실이 더 적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현금 비중은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시기에 관계없이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뭐 통신주 같은 거 보면은 PER, PBR 별로 높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주식들의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예요. 그러니까 시기에 관계없이 저는 그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 예. 지금도 그런 시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좀 약간 현금 비중을 늘릴 때다. 예, 예. 두 번째로 아시아 증시 특히 인도, 베트남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예, 예. 세 번째 배당 투자는 항상 항상 해야 된다. 예, 예. 특히 통신주 같은 거는 예, 좀 예. 관심을 가져보자. 예,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예, 예. 그렇게 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이 시간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뭐 주식 투자 30년 이상 하고 있는데요. 늘 투자하면서 고려할 사항이 수익률하고 리스크 관리거든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률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지금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가대평가돼 있으니까 네. 지금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하시다가 그렇다 보면 또 수익률 추가할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익 교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더 모셔가지고 더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